인간양, 오해 겐잡으로. 초겨울 이슥한 밤, 안개 입자가 딱딱한 가루처럼 내 뺨과 귓볼에 와 닿았다. 프랑스어 문법책을 외투 주머니에 쑤셔놓고 나는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막차 버스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장의 억센 목덜미에는 토끼 불알 같은 복숭아빛의 부스럼이 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버스 뒤쪽 구석진 빈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쪽으로 가다가 무릎 위에 초등학생의 답안지를 펼쳐놓고 있는 교사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의 레인코트 자락을 밟고 살짝 비틀거렸다. 나는 무척이나 지치고 졸려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애매하게 머리를 숙인 채 나는 술 취한 외국 병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뒷좌석의 좁은 틈새에 걸터 앉으려고 걸어갔다. 습기차고 따뜻한 버스 안의 공기에 몸이 풀리자 안도감이 생기면서 가볍게 하품이 났다. 외국 병사들은 술에 취한 채 쾌활했다. 그들은 소처럼 물기가 어려있는 커다란 눈과 짧은 턱을 지닌 젊은이들이었다. 두툼한 빨간 목을 황갈색 셔츠로 단단히 두른 한 병사가 키가 작고 얼굴이 큰 한 여자를 무릎에 앉혔다. 그는 다른 병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나묵토로막처럼 밋밋한 여자의 귀에 뭔가를 열심히 속삭이고 있었다. 역시 술에 취한 여자는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어대기도 했다. 그것을 보는 병사들은 광기 어리게 큰 소리로 웃었다. 일본인 승객들은 양쪽 창가에 따라 놓인 긴 좌석에 앉아 병사들의 시끄러운 소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외국 병사의 무릎에 앉은 여자는 조금 전부터 그 병사와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나는 딱딱한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다시 추위가 버스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내 자신 속에 틀어박혔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외국 병사의 무릎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쓰러지듯이 내 어깨에 기대어왔다. 뭐야 당신들 정말 끈질기네. 여자는 그 포동포동한 몸으로 나를 꽉 누른 채 일본어로 소리쳤다. 나를 무르게 보지 말라고 다들. 여자를 무릎에 앉혔던 외국 병사는 긴 무릎을 원숭이처럼 양옆으로 벌린 채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듯 표정을 드러내며 나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젠장, 남들 앞에서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자는 외국 병사들에게 소리치며 목을 흔들어댔다. 내 몸에 아무 짓도 하지 마. 더러워. 곁에 있던 차장은 뺨이 굳어진 채 얼굴을 돌렸다. 당신들의 몸뚱이는 등짝까지 털이 덥수룩하지. 여자는 끈질기게 소리치고 있었다. 난 얘와 자고 싶단 말이야. 여자가 나를 끌어안았다. 가죽 점퍼 차림의 청년, 중년의 셀러리맨 등 차 앞쪽에 있는 일본인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외국 병사들도 여자에서 나로 관심을 바꾸었다. 나는 당혹감에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래, 난 얘와 자고 싶다고. 나는 여자의 몸을 피해 일어서려 했으나 거칠하고 메마른 여자의 팔이 내 어깨를 휘감으며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잇몸을 드러낸 채 내 얼굴 가득 술 냄새 나는 작은 치매 파편들을 토해내며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들은 소 엉덩이나 타라고. 난 얘랑. 그때 내가 일어서며 여자의 팔을 뿌리쳤고 순간 버스가 심하게 옆으로 기울었다. 여자는 흔들거리더니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가늘고 짧은 양다리로 발버둥 쳤다. 양말 끄트머리 위로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넓적다리는 추위 탓인지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외국 병사 하나가 재빨리 일어나 여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병사는 추위로 뻣뻣해진 입술을 꽉 깨물며 괴로워하는 여자의 어깨를 떠받친 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사과할 말을 찾았으나 외국 병사들의 눈과 마주치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때 외국 병사의 강인한 팔이 내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그 팔에 의해서 나는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몸이 뒤로 젖힌 자세에서 노여움과 치기로 가득 찬 외국 병사의 눈이 불꽃처럼 번쩍거리며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뭐라고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소리쳤다. 나는 그 무시무시한 말이 왜 나를 향해 덤벼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외국 병사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더욱 거칠게 소리쳤다.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외국 병사의 늠름한 목과 그 가운데 불쑥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말 중 단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급기야 외국 병사는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까지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학생복 깃이 목줄기를 스쳐 아파오는 것을 꾹 참았다. 거친 금빛 털이 빽빽히 나 있는 그의 팔을 가슴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외국 병사는 뒤로 젖혀진 채 흔들거리는 내 얼굴 가득 침을 뱉어대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유리창 쪽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 외국 병사가 큰 소리로 명령하듯이 소리를 지르자 일순 차 내에 웅성거림이 잦아들면서 버스 엔진에 회전음만 들려왔다. 나는 쓰러진 채 목을 돌려 젊은 외국 병사의 오른손에서 번뜩이는 칼을 보았다. 그 옆에서 헬스칸 얼굴로 굳어있는 여자를 비롯해 일본인 승객들도 다른 외국 병사들도 모두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외국 병사가 한음절 한음절 끊어가며 천천히 말을 되풀이했지만 뇌 귀에는 안쪽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흔들어 보였다. 그는 초조해하며 너무 딱딱하리만큼 명확한 발음을 다시 되풀이했고 그제야 말뜻을 이해한 나는 급격히 밀려오는 공포에 내장이 뒤틀거렸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나는 외국 병사의 명령에 따라 죄인처럼 뒤로 돌았다. 외국 병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지만 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순간 주위의 외국 병사들이 발작을 일으키듯 큰 소리로 웃어댔다. 나는 목만 등 뒤로 돌리고서 외국 병사와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여자는 생기가 넘쳤으며 외설스러운 표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 병사는 과장되고 위협적인 몸짓을 보이며 어린애가 장난치듯 움직였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점차 공포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외국 병사의 생각을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웠다. 단지 못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다.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유리창 밖 안개를 바라보았다. 그냥 이대로 서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들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야. 그러나 그 순간 외국 병사의 튼튼한 팔뚝이 내 어깨를 꽉 잡고서 동물의 털을 벗기듯이 내 외투를 벗겨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바지 벨트를 느슨히 풀더니 거칠게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나는 흘러내리는 바지를 받치기 위해 양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 채 손을 다리 쪽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힘센 팔뚝이 여지없이 내 목덜미를 억눌렀다. 나는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등을 구부리고서 발가벗겨진 엉덩이를 외국 병사들의 아우성 속에 드러내놓은 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양 손목과 목덜미가 꽉 눌린 상태인데다 양 다리에는 바지가 휘감겨 움직일 자유마저 빼앗겨버렸다. 엉덩이가 싸늘했다. 나는 외국 병사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내 엉덩이가 소름이 돋은 채로 푸르죽죽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꼬리표 위에 딱딱한 새가 와 닿아 버스가 진동할 때마다 경련이 온 허리로 퍼져나갔다. 그곳에 칼등을 대고 꽉 누르고 있는 젊은 외국 병사의 표정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억눌리고 비틀린 채 몸을 구부렸고 눈앞으로 내 성기가
추위에 쪼그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불타는 수치심과 화가 휘몰아쳤다. 그러나 내가 발버둥치며 외국 병사의 팔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허옇게 드러난 엉덩이만 살랑살랑 움직일 뿐이었다. 외국 병사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일본인 승객이 키득키득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 몹시 얻어맞고서 쓰러졌다. 손목과 목덜미의 압박이 풀렸을 때 나는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내 코 양옆으론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병사들은 동요처럼 단순한 곡조의 노래를 되풀이하며 부르고 있었다. 박자라도 맞추는 듯 추위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내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며 웃기도 했다. 양잡기 양잡기 빵빵, 양잡기 양잡기 빵빵. 칼을 쥔 외국 병사가 버스 앞으로 나가자 그의 동료 몇몇이 그를 따랐다. 일본인 승객들이 흠칫하며 술렁이자 외국 병사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무리를 정리하는 경찰관처럼 권위를 부리며 오랫동안 계속 소리쳤다. 구부리고 있는 나도 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눈치챌 수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버스 중앙 통로에는 진동을 견디기 위해 발을 벌린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구부린 양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이 열 마지막에 이어진 양이었다. 외국 병사들은 열광하며 노래를 불렀다. 양 잡기 빵빵.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내 이마는 바로 앞 갈색 얼룩이 있는 추위로 딱딱해진 셀러리맨의 야윈 엉덩이에 부딪혔다. 버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정차했다. 나는 셀러리맨의 장단지에 머리를 쳐박고 꼬꾸라질 뻔했다. 서둘러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차장이 어린애처럼 비명을 내지르며 어두운 밤 안개 속으로 줄다름쳤다. 나는 몸을 구부린 채 그 어리고 새된 목소리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그만해. 내 어깨에 손을 걸치며 아까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개처럼 목을 흔들며 그녀의 창백해진 표정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내 앞으로 이어지는 양들과 같은 자세를 계속 취했다. 여자는 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외국 병사들의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양잡기 빵빵. 운전기사까지 하얀 목장갑을 벗더니 진절머리 난 표정으로 바지를 주르르 내리며 포동포동 살찐 커다란 엉덩이를 드러냈다. 자동차 몇 대가 우리 버스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고 안개에 에워싸인 버스 찻장 안을 들여다보려고 기웃거리는 남자들도 있었다. 일상적인 겨울밤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발가벗은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실로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노래 부르다 지친 외국 병사들이 여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마치 폭풍이 쓰러진 나목들을 남기고 사라지듯이 우리 엉덩이를 드러낸 사람들을 남긴 채로 그들은 사라졌다. 우리들은 천천히 등을 폈다. 허리와 등줄기로 전해지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 물어야 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은 양이었던 것이다. 나는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낡은 외투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끌어올리고 벨트를 맸다. 느릿느릿 외투에 더럽혀진 곳을 털어내고서 머리를 떨군 채 뒷좌석으로 되돌아갔다. 혼이 났던 내 엉덩이가 바지 속에서 열을 내뿜었다. 나는 외투를 거치는 것조차 귀찮았을 만큼 지쳐 있었다. 양이 된 사람들은 모두 천천히 바지를 끌어올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양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핏기가 사라진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기된 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양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들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내 옆에 앉은 셀러리맨은 더러워진 바지자락을 털어내고서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닦았다. 양들은 거의가 뒤편에 앉아 있었다. 피해를 입지 않았던 버스 앞쪽 사람들은 흥분된 얼굴로 떼지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사도 우리들과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상태로 우리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장 소녀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운전사는 다시 목장갑을 끼고 운전대로 돌아갔고 버스가 발차하자 앞좌석 쪽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앞쪽의 승객들은 작은 소리로 서로 속삭이며 우리 피해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좌석에 몸을 묻고 그들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내 몸 밑바닥에서 굴욕감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며 끝없는 독을 내뿜기 시작했다. 교사가 일어서더니 뒷좌석으로 걸어왔다. 나는 고개를 떨군 상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교사는 유리창에 몸을 꽉 버티고 서서 셀러리맨에게 말을 걸었다. 그 녀석들 너무 심한 짓을 하더군요. 교사는 흥분하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앞쪽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열정적이었다. 인간에게 할 짓이 아니야. 저는 그저 보고만 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셀러리맨은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서 교사의 레인코트 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녀석들이 어째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을 짐승 취급하며 즐기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사가 계속 말했다. 그때 버스 앞좌석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승객 하나가 다가와 교사 옆에 나란히 서더니 역시 당당하고 열정적인 눈으로 우리들을 쳐다보았다. 하나, 둘, 볼이 벌개진 남자들이 모여들어 교사와 나란히 섰다. 이런 일이 버스에서 종종 일어납니까? 한 승객이 물었다. 신문에 나오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교사가 대답했다. 그 남자 바지를 벗겨서 어쩌자는 작정인지 공사장 인부처럼 안전화를 신은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지겨운 놈들이었어. 그런 짓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잠자코 있으면 녀석들의 버릇이 더 심해질 거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토끼 사냥에서 토끼를 몰아붙이는 개들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양들은 유순하게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그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근무하는 캠프를 금세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적극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순순히 굴복했기 때문에 표만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우리들에게 호소라도 하듯 유난히 큰 소리로 떠들었다. 교사 주위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렁거렸다. 그러나 앉아있는 우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경찰에 알립시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셀러리맨의 어깨에 손바닥을 얹으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른 승객들의 의지를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나도 증언하겠어. 다른 한 사람도 거들고 나섰다. 그럽시다. 이봐요. 당신네들 벙어리처럼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교사가 재촉했다. 벙어리. 졸지에 우리 양들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입을 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의 목구멍은 오랫동안 노래를 부른 사람처럼 바싹 메말라 버렸고 목소리는 태어나기 전의 상태처럼 풀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몸속 깊이 굴욕감이 납처럼 무겁게 굳어져 움직이는 것조차 성가셨다. 말없이 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묵묵히 보고만 있었던 것도 사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마는 태도를 이제라도 버립시다. 교사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반응도 없는 우리들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 녀석들이 뼈저리게 깨닫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응원하겠어요. 교사의 말에 수긍하면서 다른 승객이 말했다. 그러나 앉아있는 양들 그 누구도 그들의 자극적인 말에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창피를 당한 사람, 욕을 본 사람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교사의 말에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그를 올려다봤다. 동시에 양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빨간 가죽 점퍼를 입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한 양이 일어나서 굳은 얼굴로 교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교사의 멱살을 잡은 다음 좁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침을 내뱉으면서 교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역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교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양팔을 늘어뜨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위의 남자 승객들도 감히 남자를 제지하지 못했다. 남자는 퍼부으려던 욕설을 포기한 채 고개를 흔들고는 교사의 턱을 힘껏 후려갈겼다. 셀러리맨과 다른 양 한 사람이 쓰러진 교사에게 달려들려는 남자의 어깨를 꽉 껴안자 남자는 곧 축 늘어진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양들은 모두 지친 작은 동무들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서 있던 승객들도 머쓱해져서 조용히 앞좌석으로 되돌아갔다. 그들 사이에서도 솟구쳤던 감정이 식어갔으며 그 뒤에 까칠까칠하고 기분 나쁜 쓰레기만 잔뜩 쌓이는 것 같았다. 바닥에 쓰러진 교사는 천천히 일어나서 약간 애처로운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는 정중하게 레인코트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가끔씩 홍조가 남아있는 얼굴로 우리들을 뒤돌아볼 뿐이었다. 나는 얻어맞아 쓰러진 교사를 보며 나 자신의 굴욕을 조금이나마 달래려고 했던 스스로에게 추함을 느꼈다. 버스는 시내 입구 주유소 앞에서 멈췄고 셀러리맨과 나를 제외한 모든 양들과 다른 승객들 몇몇이 내렸다. 운전사가 차표를 받을 생각도 없이 앉아있자 사람들은 차표를 구겨 차장 자리에 던지며 내렸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교사의 시선이 나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가 분명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왔다. 그것을 어떻게 따돌려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나는 거의 뛰다시피 버스에서 내렸다. 교사 앞을 지나칠 때는 위험한 전염병을 피하기라도 하듯 몸을 틀어 그의 집요한 시선을 뿌리쳐야만 했다. 포장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 공기는 물처럼 축축했다. 나는 외투깃으로 목을 감싸 추위를 막으면서 안개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멀어져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손바닥으로 유리를 닦으며 나를 내다보려는 셀러리맨의 모습이 버스 뒤쪽에 떠올랐다. 같은 공기 속에서 발가벗은 엉덩이를 드러냈던 동료. 그러나 나는 그 천박한 친근감을 부끄러워하며 유리창에서 눈을 돌렸다. 따뜻한 집,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나는 자신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들이 내 몸 깊숙이 자리한 이 굴욕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다. 어린애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기로 작정하고 외투를 단단히 몸에 휘감았다. 이봐 자네, 기다려줘. 내 등 뒤로 숨어있던 목소리가 말했다. 그 목소리가 내게서 떠나가려 했던 불쾌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놓았다. 나는 피곤에 빠져 어깨가 축 늘어졌다. 기다려줘. 교사는 무척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예감이 차오르며 나는 무기력하게 그의 말이 계속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사는 기묘한 위압감으로 내 몸을 확 감싸며 미소 지었다. 자네는 그 일을 설마 묵묵히 참고 견딜 생각은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자네만은 단념하지 않고 싸울 거지? 싸운다.
나는 깜짝 놀라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반은 나를 위로해주고 반은 강요하고 있었다. 자네 싸움에 내가 협력하겠어. 내가 어디에 나가든지 증언하겠다고. 교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며 말했다. 희미하게 머리를 흔들며 제안을 거부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교사의 팔이 들어왔다. 경찰한테 얘기하자. 빠를수록 좋아. 파출소가 바로 저기야. 주저하는 나의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교사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 파출소의 젊은 경찰관은 굵은 글자로 가득 찬 노트 위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의 싱싱한 목덜미를 빨갛게 달아오른 난로가 달구어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교사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경찰관은 머리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혹해하며 교사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내가 파출소에서 도망치기라도 할까봐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경찰관은 졸린 듯 충혈된 눈을 나에게서 교사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교사로부터 무슨 신호를 받아들인 것 같았다. 경찰관이 나를 바라보며 교사에게 재촉했다. 무슨 일이죠? 캠프에 외국 병사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람입니다. 교사가 경찰관의 반응을 보려고 천천히 말했다. 캠프? 경찰관은 바짝 긴장하며 되물었다. 이 사람이 외국 병사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관은 굳은 눈으로 내 온몸을 훑어보았다. 나는 그가 내 피부 위에서 타박상이나 절상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캠프 쪽과의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듯 젊은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경찰관이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가자 교사는 내 어깨에 팔을 얹었다. 우리들도 신중하게 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추위로 굳어있던 얼굴이 난로 열기에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중년의 경찰관이 눈을 비벼대며 젊은 경찰관을 따라 들어왔다. 졸음을 쫓아내려 애쓰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와 교사를 번갈아 보더니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나는 무시하고 앉지 않았다. 교사는 일단 앉았다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다시 의자에서 일어섰다. 곧 신문하는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캠프의 병사들에게 얻어맞았다고요? 중년 경찰관이 물었다. 아니에요. 맞지 않았어요. 더 악질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교사는 열을 올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중년 경찰관이 다시 되물었다. 교사가 나를 자극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게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외국 병사가 사람들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가벗은 엉덩이에다가 교사가 주저하며 말했다. 수치심이 나를 동요시켰다. 나는 외투 주머니 속에서 떨려오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발가벗은 엉덩이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중년 경찰관이 노골적으로 당혹감을 드러내며 되물었다. 교사는 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교사가 말했다. 젊은 경찰관이 웃음을 참느라 뺨의 근육을 실룩거렸다. 중년 경찰관은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나를 보며 말했다.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요? 발가벗은 엉덩이를 툭툭 두드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버스 안에서 발가벗은 엉덩이를 드러낸 채 개처럼 웅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교사가 심각하게 말을 받았다. 혹시 협박받았습니까? 이번에는 젊은 경찰관이 교사를 달래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큰 칼로. 캠프의 외국 병사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전문 경찰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 교사는 버스 안에서의 사건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나는 머리를 숙인 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경찰관들의 눈 속에서 나는 다시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치켜든 채 처박히는 치욕을 느꼈다. 엄청난 일을 당했구먼. 웃음을 애써 참으려 하지도 않고 이미 잇몸을 드러낸 중년 경찰관이 말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말없이 보고만 있었던 거요? 나는 정상적인 기분으로 그걸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꽉 깨문 이빨 사이로 신음을 내뱉듯 교사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턱을 맞았군요. 전문 경찰관이 교사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외국 병사에게 맞은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 신고서를 내주세요. 이런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성가셔서. 중년 경찰관이 말했다. 성가시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폭력으로 그 봉변을 당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순간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일단 주소와 이름부터 말해보세요. 중년 경찰관이 교사의 말을 막으면서 말했다. 저는... 교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당신보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부터. 나는 깜짝 놀라 머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예? 젊은 경찰관이 이마에 주름을 그리며 다그쳤다. 주소와 이름을 말씀해 달라고요. 나는 완강하게 이름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피곤에 억눌린 채 무기력하게 경찰의 지시대로 따라간다면 내가 받은 굴욕을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 된다. 어서 자네의 주소와 이름을 말해. 그 자식들 고소해야지. 교사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나는 교사의 팔에서 몸을 빼냈지만 나 자신이 고소할 의지가 없다는 걸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벙어리가 되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난로 냄새의 구역질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다. 이 학생만이 피해자는 아니니까요. 내가 증인이 되어 이 사건을 올리는 형태라도 괜찮을지요? 교사가 말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한 얘기는 받아줄 수가 없어. 아마 신문이라도 상대 안 했을 거요. 살인이나 상해 같은 것도 아니지 않소? 발가벗은 엉덩이로 툭툭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다? 거참. 중년 경찰관의 말에 젊은 경찰관이 서둘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웃음을 참았다. 이봐, 자네 왜 그래? 어째서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교사가 나를 향해 초조하게 말했다. 나는 얼굴을 숙인 채 파출소에서 나가려 했지만 교사가 양 다리를 힘껏 벌린 채 버티며 통로를 막고 있었다. 이봐, 자네. 그는 호소하듯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사건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네는 모두 잊고 싶겠지만 눈 한번 딱 감고 희생양이 되어줘. 뭐라고? 양이 되라고? 교사는 나를 노엽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애원에 찬 선량한 표정이었다. 나는 더욱더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다. 자네가 이렇게 잠자코 있으면 내 입장이 뭐가 되나? 이봐, 정말 왜 그래? 내일이라도 당신들 사이에서 분명히 얘기가 된 다음에 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캠프의 병사를 우리가 고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년 경찰관이 서로 노려보며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교사는 중년 경찰관에게 반발하며 뭐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경찰관은 나와 교사의 어깨에 두툼한 손바닥을 얹은 채 친한 손님을 배웅하듯 밖으로 밀어냈다. 내일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때에는 준비를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오십시오. 나는 오늘 밤 당장 글쎄 오늘 밤은 대충 얘기 들었지 않소.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고소할 기분도 아닌 것 같구만 이거. 중년 경찰관은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나와 교사는 결국 파출소에서 나왔다. 자네 정말 이대로 참을 작정이야? 교사가 분한 듯 말을 내뱉었다. 나는 말없이 안개에 둘러싸인 차갑고 어두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무척이나 피곤하고 졸렸다. 집으로 돌아가면 누이들과 조용히 식사하고 굴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잘 것이다. 그러면 새벽녘에는 조금쯤 회복되어 있을 것이다. 교사는 나를 떠나지 않고 줄곧 뒤따라왔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교사의 힘찬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빨라졌다. 나는 뒤돌아 교사와 짧게 시선을 나누었다. 교사는 상기되고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안개 입자가 그의 눈썹에 달라붙어 그 빛을 더욱 강하게 했다. 자네는 왜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 외국 병사들 어째서 고발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침묵하면 정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교사에게서 눈을 돌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굴을 딱딱하게 얼리는 차가운 안개 입자를 털어버릴 생각조차 않고 걸었다. 도로 양쪽에 자리한 상점들은 모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 하고 있었다. 나와 교사의 구두 소리만 안개에 묻혀 인기처가 없는 도시로 울려 퍼졌다. 우리 집이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기 위해 포장도로를 벗어날 때 나는 재빨리 뒤돌아보았다. 침묵하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을 작정이라면 자네는 비겁해. 그러한 태도는 외국 병사들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마는 거니까. 교사는 뒤돌아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외쳤다.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며 골목길로 줄다름쳤지만 그는 여전히 내 뒤를 따라왔다. 어쩌면 우리 집까지 들어와서 내 이름을 알아내려는 계획인지도 모른다. 나는 훤히 불을 밝힌 집 앞의 등을 곁눈질로 힐끔하고는 그대로 지나쳤다. 자네의 이름과 주소만이라도 가르쳐줘. 앞으로의 싸움에 대비해 가끔씩만 연락할 테니까. 교사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나는 초조감과 노여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까? 나는 몸을 떨면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랫동안 걸었다. 시내의 번화가에 가까워지자 거리의 창녀들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목을 빼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피해 차도로 내려가 그대로 맞은편 보도로 건너갔다. 추웠다. 아랫배의 심한 응어리 때문에 힘겨웠다. 망설이다가 콘크리트 벽 구석에서 서서 오줌을 쌌다. 교사도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방뇨하며 또다시 호소했다. 이봐, 제발 이름만이라도 알려줘.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둠 속에 매장할 수는 없어. 거리의 창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외투 단추를 채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교사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거리의 창녀들이 우리들에게 짤막하고 외설스러운 말을 던졌다. 안개에 자극받은 콧구멍의 점막엔 통증이 찾아왔고 오한이 들었다. 나는 피로와 추위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장단지가 딱딱해졌으며 신발 속에 부풀어 있던 발도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교사를 힐책하거나 완력을 써서라도 그의 추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벙어리처럼 말을 잃어버린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몸을 나란히 붙이고 계속 걷고 있는 교사를 향해 그저 절망적으로 화를 내고 싶을 뿐이었다. 다시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길 앞에 다다랐을 때 밤은 무척이나 깊어 있었다. 나는 이불에 쓰러져 몸을 맡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먼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일은 견딜 수가 없었다. 솟아넘치는 정념이 나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난 입술을 꽉 깨물고 예고 없이 교사를 들이받고서 어둡고 좁은 골목길 안으로 내달렸다. 양쪽 담장 안에서 개들이 짖어댔다. 숨을 헐떡이다 못해 비명 같은 소리를 흘리며 나는 계속 내달렸다. 옆구리가 아파왔지만 손으로 꽉 누르고 힘껏 달렸다.
그러나 가로등이 10개 비추고 있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나는 늠름한 팔뚝에 어깨를 잡히고 말았다. 교사는 나를 껴안듯 몸을 바싹 갖다 붙이고서 거친 숨을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하얀 안개에 완전히 섞여버린 숨을 열린 입과 콧구멍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오늘 밤은 내내 이 남자를 피해 차가운 도시를 계속 걸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교사의 팔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교사는 커다란 몸을 내 쪽에 우뚝 세우고 나의 도주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패배감과 슬픔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는 어떻게든 이름을 숨길 생각인 거지? 교사가 피로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입을 다문 채 교사를 노려보는 일에만 온몸의 의지와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끝까지 알아낼 거야. 교사의 양쪽 눈에서 갑작스레 눈물이 흘렀다. 너의 이름도 네가 받은 굴욕도 모두 밝은 곳으로 끌어내 줄 거야. 그리고 그 외국 병사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창피를 당하게 해주겠어. 너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나는 결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어.